상실은 우리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그런 상실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죠. 생애 발달 단계에서 본 것처럼 그 나이에 맞는 성장 과정에서 상실이 올 수도 있고요. 전혀 예상하거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상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게는 내가 소유한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거나 혹은 나에 대한 좋은 평판을 잃어버리는 것도 상실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부당하게 빼앗기는 것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리는 것 등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무수한 상실을 만나고 겪습니다. 모두 자신에게 친숙하거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림으로써 대상물이나 대상자와의 관계가 종결되고 그 자리에는 안타깝지만 상처가 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상실에 대해서 나는 상실에 전혀 해당이 안 돼. 나는 상실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일어난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러한 그 상실에 과연 회복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아픔이 또 좌절이, 어려움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인생에 있어서 이런 심하게 아픈 경험들은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과 같은 연령의 친구들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상실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부들부들 떨리는 정도의 그런 아픈 경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실로 인한 경험으로부터의 아픈 마음이 잘 회복이 안 되고 때에 따라서 불쑥불쑥 솟아올라오니 마음이 갈피를 잡을 수가 없고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상실의 고통으로부터 회복에 관심을 많이 가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남유단이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이것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내가 겪었던 이런 상실들이 잘 치유되지 않고 내 기억과 마음속에 견고한 진처럼 자리 잡고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상실에 대해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실까요? 예, 선생님도 그렇기 때문에 호모 사나토스라는 과목을 개설했고 사나톨로지라는 상실교와 치유에 대한 학문을 공부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회복 탄력성이라 하면 가지고 있는 관심도나 또 그 정도가 다를 텐데요. 앞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런 회복 탄력성, 회복력, 만성비탄 이런 것들을 차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상실로부터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실의 그 정점에는 죽음이란 것이 있을 텐데요. 퀴블러-로스가 말하는 상실의 5단계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5단계를 알아보는 것은 상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건데요. 퀴블러-로스는 1969년 그녀의 저서 죽음과 죽어감 On Death and Dying이라는 책에서 오랜 시간에 걸친 임상 연구를 토대로 해서 죽음과 같은 또 깊은 상실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 현상이 5단계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퀴블러-로스의 이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혹은 충격적인 사건에 어떤 5단계의 심리 기제들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부인, denial. 두 번째, 분노, anger. 세 번째,
타협, bargaining. 네 번째, 우울, depression. 다섯 번째, 수용, acceptance. 이렇게 5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V는요, 큰 상실을 겪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아니야, 이것은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닐 거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한다고 해서 내게 닥친 그런 상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면 다시 안타까운 그 현실을 목도하게 되는데요. 일시적으로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일시적인 방어의식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인을 하게 되면 충격에서 잠시 완화되는 감정을 느끼게 되지만요. 사실은 결국에는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부인, 이것은 일시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단계는 anger, 분노입니다. 부인해 보아도 나에게 닥친 상실이 실제임을 인식하고 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보다 나쁜 인간도 많은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참을 수가 없어. 이 단계는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가족과 지인들 혹은 이런 상실 겪은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겠죠. 그러나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을 주변에서 인내해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준다면 분노 정서가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곁에서 이런 심리적인 아픔을 겪는 사람들,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환자의 그런 불안정한 정서를 이해하고 인내심과 성의,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보고 위로해 준다면 그 사람들의 내부에 이런 분노가 잦아들겠죠. 세 번째 단계는 타협, bargaining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두고 자신의 이런 특수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외부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거나 타협안을 찾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네 번째 단계는 우울, 디프레션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이제 깊이 깨닫게 되고 결국 그 단계를 자기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일 정서적인 혹은 인지적인 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겪게 되는 아주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째 단계입니다. 수용입니다. acceptance. 앞의 4단계의 감정과 달리 주어진 현실을 담담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보난노라는 학자는 슬픔과 상실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이 퀴블러-로스가 제시한 슬픔의 5단계,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런 이론들을 더욱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지금 제가 열거했던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겪으면서 이 단계를 부인,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순차적으로 겪거나 반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례대로 그런 감정들이 나타난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 감정들이 무순위로 우울했다가 분노했다가 수용했다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때는 또 분노나 우울이 제일 먼저 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런 단계를 겪으면서 순서가 없이 겪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수용에 이르기까지 이런 경험들을 한다는 것이고요. 수용할 때까지 이런 겪어낸 시간들은 사실 어느 누구에게나
말도 못할 만큼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미리 우리가 닥칠 상실을 알려주거나 또 당신이 이런 상실을 만나면 어떤 길로 나가라고 알려주는 그런 나침판이 없습니다. 명확한 방향을 보여주거나 예측한 길을 따라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일상적인 그 작은 도전에서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같은, 삶을 바꾸는 사고 같은, 심각한 질병 같은 이런 충격적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고유한 상처, 고유한 불확실성을 갖게 됩니다. 상실에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은 물론 다르겠지만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같은 소중한 사람을 잃으면 보편적으로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과 충격을 받고 그 후에 남는 상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겪은 상실로 인한 슬픔에 대처하는 과정은 어떤 흔적이나 자취가 남습니다. 그 흔적이나 자취는 마치 수레바퀴가 이렇게 그 진흙길에 지나가고 나면 수레바퀴가 지나간 그 자국이 남죠. 그래서 그 수레바퀴가 지나간 것 같은 자국이 남는다 해서 궤적, 트래젝토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비 온 뒤 무른 땅에 난 발자국 같은 것, 아니면 하얀 첫눈이 온데 내가 디뎠을 때 난 발자국 같이 그런 트래젝토리, 궤적이 남는다는 것이죠. 이런 그 상실의 궤적을 연구하는 것은 그 슬픔에 대한 반응과 이 사람이 어떤 회복 과정을 거쳐왔는지 알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실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슬픔의 궤적은 종종 슬픔과 연결된 일련의 단계에서 보이는 것처럼 비교적 이렇게 구조화되지 않은 덜 구조화된 방식으로 슬픔의 감정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슬픔 궤적 전체에 걸쳐서 그러한 분석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본질적으로 슬픔 궤적은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어떤 인간적인 배신, 상실, 그 건강 상실,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였던 그런 트래젝토리, 궤적이 매번 똑같았나요? 아니죠. 어떤 때는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했나 하면 어떤 때는 훨씬 더 심각하게 반응하고 대처가 어려웠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이고 우리의 감정이 변하며 우리의 특징과 우리의 여러 내면의 힘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궤적이건 궤적의 첫 번째 측면은 바로 슬픔 그 자체입니다. 이런 사별의 궤적에 대해서 보난노는 그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별 궤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별 궤적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회복 탄력성 궤적입니다. Resilience Trajectory. 두 번째, 회복 궤적입니다. Recovery Trajectory. 세 번째, 만성적 비탄 궤적입니다. Chronic Grief Trajectory. 먼저 가장 힘들어 보이는 만성적 비탄 궤적서부터 알아볼까요? 만성적 비탄 궤적 Chronic Grief Trajectory는요, 굉장히 치유가 어려운 그런 기제를 말합니다.
이런 만성적 비탄 궤적을 보이는 사람의 경우에는 치유가 계속적으로 방해가 되고 고조된 슬픔 상태에 있게 됩니다. 만성적인 비탄 궤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강렬한 슬픔, 또 그 표현하기 어려운 심한 고통,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반추, 내가 상실한 거에 대해서 계속적인 기억, 이런 것들로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선생님이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적 비탄 궤적을 보이는 사람의 예인데요. 선생님 지인이 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지인은 동생과 굉장히 사이가 좋기도 했지만 또 많이 다투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족 중에 누구와 다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원초적으로 미운가요? 아니죠. 어떤 성격 특성이 안 맞거나 어떤 생활 패턴이 안 맞거나 이래서 다투고 서로 이렇게 갈등을 겪지만 기본 마음에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그 동생과 다투기도 하고 사이가 좋기도 하고 여러 활동, 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동생이 되게 차를 타고 나갔는데 그 길로 그만 교통사고로 다시 이렇게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동생의 떠나보냄이 힘들었는지 이분 앞에서는 동생의 뒤끝도 못 꺼내요. 한 번 우리 이렇게 같이 모였던 그룹에서 한 사람이 동생 꺼내려고 말했는데 이분이 튕기듯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어요. 이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만성 비탄 궤적에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실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이분은 언제 어디서건 우리가 만날 때마다 도저히 대화 가운데 동생이란 말을 꺼낼 수도 없고 이분의 감정을 다칠까봐 늘상 우리도 모두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면 저 만성 비탄 궤적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이 회복 궤적 또 회복 탄력성 궤정을 알기 때문에 이분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회복 궤적입니다. Recovery Trajectory인데요. 이것은 만성적인 비탄 궤적보다는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 탄력성 궤적과는 또 조금 차이가 있어서 회복 탄력성 궤적보다 회복의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정상적인 일상과 기능으로 나아가는데 시간뿐만 아니라 회복력도 좀 약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회복 탄력성 궤적인데요. 이런 상실을 겪은 사람이 보이는 궤적 중에서 정말 이렇게 이런 회복 탄력성 궤적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왜요? 탄력성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탄력이 있어요? 고무줄이 가장 이해가 쉽겠네요. 고무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겼다가 놔보세요. 그대로 있나요? 당겼다가 탁 놓으면 순간적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나요? 맞습니다. 탄력성이라면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탁 놓으면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죠. 회복 탄력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회복 탄력성은 이런 탄력을 받은 것처럼 어떤 상실에 있어서 회복이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본안론은 위와 같이 사별 궤적을 체계화하여서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만성적 비탄 궤적이 있는 사람과 달리 비교적 빠르게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사람들에게 사별의 깊은 상처, 헤어짐의 깊은 상처, 이런 상처에 대처할 수 있는 정서적인 힘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보난노는 회복 탄력성,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비탄과 외상에 있어서 회복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분야에 대해서 기여가 큰 것을 이렇게 이론으로 제시한 건데요. 이것은 어떤 그냥 이렇게 하나의 일화적인 이야기나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방법론이 아니라 엄격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런 회복 탄력성을 발견해 내었다는데 의미가 클 것입니다. 그만큼 이 회복 탄력성은 신뢰할 만하며 과학적이며 사람들에게 일반화시켜서 적용하기 좋다는 것이죠. 이런 회복 탄력성에 관해서 실제 시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그 회복 탄력성 연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린과 샌들러라는 그런 학자가 8세에서 16세 되는 179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는 이 회복 탄력성을 연구하면서 과연 회복 탄력성의 연구가 참 어떤 변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알아낸 것인데요. 첫 번째는 회복 탄력성의 변수가 되는 것이 가족 변수였습니다. 즉 돌보는 사람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 것, 이것이 회복 탄력성의 변수라는 거죠. 또 하나는 아동 변수였습니다. 이 아동 변수라는 것은 부정적인 사건을 덜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족 변수와 아동 변수라는 그 회복 탄력성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그 대상 참여자 청소년들, 즉 179명의 청소년들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인지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람들인지 72%를 정확하게 구분해 내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범주화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의 변수가 그만큼 정확도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청소년들은 상실로부터 회복이 빠르다는 것도 발견하였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중대한 상실을 겪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서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그러한 상실을 겪은 사람들에게 가족 변수, 즉 따뜻하게 위로하고 보살피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그들에게 회복 탄력성을 불러일으키게 되겠죠. 그 따뜻한 보살핌의 여부에 따라서 회복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상실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만이 될까요? 아니죠. 내가 그 상실에 빠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즉, 내가 상실 겪은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그런 고통을 겪고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 그런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내가 그 상실이나 그런 그 어려운 고통을 겪는 당사자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제가 있다. 뭘까요? 회복 탄력성,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회복 탄력성의 변수를 아셨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상실의 소용돌이에 있을 때 내 자신을 자꾸 따뜻하게 돌보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야 되겠죠. 내가 지금 매우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실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도 여러분이 이제는 혼자 아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복 탄력성은 얼마든지 길러질 수 있는 그런 그 기제고요. 그런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해야 하는지 이제 여러분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상실에 고민하고 있는 나의 이웃도 위로하고 나의 가족도 위로하지만 내가 상실에 직면해 있을 때는 내가 내 스스로를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의 주변에도 알려서 내가 그러한 따뜻한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사실 회복력으로 가는 길에는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회복 탄력성은 일부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성격 특성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린과 샌들러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돌보는 사람 혹은 지인의 따뜻한 지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회복 탄력성은 개발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내가 상실을 겪은 당사자라면 나의 개인이 회복력이 어떻게 길러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도 나의 회복 탄력성을 더 개발해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답니다. 자, 회복 탄력성은 고정된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특정 생각과 행동을 시도하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높여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희가 한번 회복 탄력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 어떤 상실이 일어난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나는 성장할 수 있어, 나는 배울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떠났어요. 너무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개인의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죠. 자, 나를 배반하고 떠난 친구, 나를 아프게 하고 떠난 친구,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프기만 했나요?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배반하고 떠난다든지 상처를 준다는 것이 얼마나 아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죠. 보세요. 이것은 이미 나의 성장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에서 예기치 않은 상실 경험에 압도당하기보다는 그 각 변화의 시점에 내가 배우고 성장하고 나를 그렇게 더 발전시키는 도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고통의 순간에서도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이 안타까운 그런 이렇게 손실을 경험했어요.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거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자,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참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봐요. 이렇게 선생님이 신문에서 읽었던 기사인데요. 자신의 자녀가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자녀의 장기를 기증한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의 세상 떠남도 안타까운데 그 자녀의 장기를 기증한다?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녀를 살려낸다는 거죠. 떠난 딸의 장기를 필요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주어서 살리는 그런 기여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딸의 모습을 살려내는 거죠.
이것은 비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념과 실천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이 작은 상실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좀 더 좋은 것들을, 내가 좀 더 바람직한 것들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이 생각 못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실천해 가죠. 세 번째는 상실의 감정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슬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내게 중요한 것들, 내게 의미 있는 사람들, 혹은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잃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때 자신이 느끼는 상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회복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했죠. 잊어버려. 그깟 것. 아우, 또 사람 또 만나면 되지. 아우, 잊어버려.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오래 아파해. 그냥 잊어질 거야. 시간이 약이야. 아니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그 마음 아픔에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하고 슬퍼함으로써 그 사람이 내부에 있는 그런 아픔들을 덜어낼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통을 치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로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회복력의 열쇠는 이렇게 그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슬퍼하도록 슬픔에 자신을 맡기고 더 좋은 것을 찾으며 배우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안은 적용이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상실의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미적분도 아니고요. 첨단 과학기술도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다고 선생님 굳게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상실들은 거친 강물을 우리가 마주 대하는 것처럼 확실히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실을 만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의 한가운데서 회복의 결과를 내가 맞을 수 있을까 미리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통제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 탄력성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우리가 몸짱 그러면 운동을 해서 몸의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몸의 근육과 같이 회복 탄력성의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시간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그냥 뛰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튀어오르는 트램폴린이 아닙니다. 지도 없이 산을 오르는 것 같이 비슷하여 막막함을 견디는 시간과 의지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리고 때때로 도중에 좌절감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 속에 개인적인 성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작게라도 좋은 것을 실천하고 가다 보면 회복의 정상에서 내가 걸어온 험난한 길을 되돌아보며 야호 하고 그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회복 탄력성으로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계속해서 살아가고 계속해서 미소 짓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